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3.1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3월 2일날 개학을 하는 게 아니라 3월 1일날 개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과연 3.1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죠, 그죠?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세계사적인 배경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사람들은 3.1 운동에 그렇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을까?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외쳤을까? 일단은 첫 번째 소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게 곧 소련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물론 아직 소련이라는 나라는 1922년에 등장을 했으니까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소비에트 정권은 세워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였던 레닌의 경우에는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선언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과연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어서 레닌이 얻는 이익이 뭐길래 도와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레닌이 소비에트로부터 지원을 받은 독립운동이 성공했어. 그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었어.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소련과 함께 힘을 합해서 자본주의 국가들과 싸워나갈 수 있는 아군의 세력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지? 자, 실제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깊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레닌의 경우에는 이런 독립운동의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전 세계로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민족 역시 독립을 원한다, 독립운동을 앞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힌다면은 레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좀 더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들 배웠어요, 그죠?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세계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14가지 정도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뭐라 그랬냐면은 바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자, 필통에다 폼 갖춰놓고서는 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합시다. 교재 안 가져왔다고 딴짓하지 마시고,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보입니다. 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었나요?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었고, 이것을 식민지를 더 이상 만들고 지배하지 말자라는 주장이었어, 그지? 왜냐면은 1차 세계대전 자체가 뭐 때문에 터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강대국들의 식민지 징탈전 때문에 터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전쟁을 막으려면은 더 이상 식민지를 만들고 지배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의 선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던 거예요? 대항 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겁니다. 그죠? 누가 들어주길 바랬던 거예요? 미국을 비롯한 파리 강화회의 승자국이 들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림으로써 우리나라도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알다시피 3.1 운동을 통해서 바로 독립을 이뤄낼 수는 없었어요, 그죠? 왜 그랬나요? 실제로 파리 강화회의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승전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일본은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어떤 희망을 보게 되었던 것이 바로 파리 강화회의에서 나온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스스로의 결정,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들이 준비가 되는데, 자, 우리 교과서의 순서대로 일단은 요거를 구성해 놨는데 사실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사실 시간 순에 따라 보자면은 이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자, 상하이에서 신규직, 신채와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로 신한혁명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한혁명당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은 고종을 중심으로 한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했어요. 망명정부란 무엇이냐? 나라가 망해서 혹은 위기에 처해서 정부가 다른 나라로 피신한 형태의 정부를 가지고 망명정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될 곳이 필요하고 지도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상징적인 고종 황제를 상하이로 빼돌려서 피신시켜서 고종을 중심으로 한 망명정부를 꾸리고 앞으로 독립운동의 중심점으로 삼자라고 하는 게 원래 이 신한혁명당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고종 황제를 내세운 망명정부였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같은 편이었나요? 다른 편이었나요? 다른 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황제 지배체제 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이러한 공화국들과 싸우는 전쟁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단 말이죠. 자, 따라서 일본의 적국이자 황제 지배체제를 갖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한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도 황제가 중심이 된 망명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지만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나요? 응? 그렇죠. 독일, 오스트리아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죠.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의 분위기는 점차 연합국의 승리에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는 황제 지배체제를 갖고 있는 전제 국가들에 맞선 공화국들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1차 세계대전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니다, 우리의 목표를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계에 대해서는 황제 지배체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공화정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규식과 같은 이런 어떤 신한혁명당의 인물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는 독립을 이뤄나고 난 이후에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그리고 앞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도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게 바로 대동단결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목표로 활동하는 독립운동 단체인 신한청년당 같은 것들이 상하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유일한 독립운동의 지도부가 세워져야 된다는 주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상하이에서 민주공화정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된 단체였습니다. 여운형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지. 처음 들어보죠. 그죠?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 사람 원래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우리가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보다 사실 더 유명한 분이었어. 해방이 되었을 때 설문조사했어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설문조사했을 때 김구 선생님이 한 4위 정도 했었나? 그랬을 때 1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운형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사실 3.1운동의 경우에도 이 여운형 선생에 의해서 기획된 사건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분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을까?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부 소련 공산당과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시기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분단이 되고 공산주의 정권인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서 몸담고 일했었던 독립운동가들은 철저하게 교육되지 못했고 잊혀져 버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름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계속 독립운동의 역사의 과정에서 꾸준히 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국의 상하이를 거쳐서 프랑스 파리로 가려는 미국 대사가, 이 미국 외교관이 이 상하이에 잠깐 들렸을 때 강연을 했어요. 강요회를 열었는데 이때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조만간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대해서 선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앞으로 채택이 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이 여운형 선생이 입수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무엇을 원한다? 독립을 원한다. 스스로 결정한 것은 독립이라는 사실을 빨리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신한청년당에서는 대표로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냅니다. 왜 이 사람이었느냐? 언어 천재였어요. 9개의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어 둥퉁하니까 이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각 지역에서 우리가 세계에게 이 한국 사람들의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대규모의 만세 시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정보들을 전달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여운형과 신한청년단의 연락을 받았던 연해주 지역의 민족자들,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파리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하였고요. 만주 지역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조소왕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선언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하는 이름의 독립선언서가 만주에서 작성되고 발표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그리고 일본에서 살고 있었던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YMCA 회관, 기독교 청년회관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YMCA 회관에 모였었던 한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을 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 학생들도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이기도 하였어요. 여담입니다만은 이때 이제 도쿄에 있었던 유학생들은 곧바로 일본 경찰한테 체포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하지만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인이지만은 독립운동의 공을 인정받은 유공자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여성인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자이고요. 또 한 명은 후세 다스지라고 하는 남성인데요. 이 후세 다스지의 경우에는 변호사였거든. 근데 일본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한국인들을 변호해주기로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변호를 했냐면은 자기 나라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한국의 독립을 외친 게 왜 잘못이냐 라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변호를 해 주어서 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후세 가스지 선생의 도움을 받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후에 독립운동 훈장 인정해서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리 민족이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대규모의 만세 시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2월 28일도 아니고 3월 2일도 아니고 3월 1일날 대규모의 만세 시위가 열리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고종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1919년 1월 고종이 사망을 합니다. 미국 측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식혜를 마신 지 30분도 안 되어 심한 경련, 몸을 부들부들 떨며 죽어갔다. 고종 황제가 승하 돌아가신 지 직후에 2명의 궁녀가 의문사를 당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마도 식혜를 갖다 드린 궁녀가 죽었겠죠, 그죠? 어떤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식혜에 독을 타서 먹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아마 고종은 일본에 의해서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죠? 그리고 당시에도 그랬어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일본에 의해서 독살당했다라고 하는 독살설이 전국에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극도로 올라왔을 때 이때 우리가 만세 시위를 하게 될 경우에 그 효과가 가장 크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 그 가운데 인산일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덤으로 무덤 장소까지 묻히러 가기 전에 고종의 관이 있는 상여를 사람들이 메고 행진하는 것을 인산일이라고 하거든요. 고종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3월 3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을 때가 바로 3월 1일이었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만세 시위의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으려면 사람들의 반일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고종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모여들었을 때가 최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천도교, 불교, 기독교 같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들과 학생 대표들이 함께 이 3월 1일에 맞춰서 독립에 선언하고 대규모의 만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천도교의 경우에는 동학이 3대 교주 손병희 때 이름을 천도교로 나중에 바꾸게 돼요. 왜냐면 일본이 계속해서 동학 내부에 친일파들을 키워내는 막 이런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하고 손절하고 조금 더 종교적인 목적에 집중하려는 이름에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였던 것이에요. 자, 일본은 왜 고종황제를 독살하였느냐?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한데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고종황제가 해외로 나가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한 바는 독립이다, 우리는 사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원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은 사실 식민 지배는 한국 사람들, 한일 합방도 한국인들이 원하는 바였다 라고 홍보했던 일본의 말이 거짓말임이 들통날 것이 우려되어서 독살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이런 어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죠.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이고, 필통에 넣고 하지 말라니까 이제 그냥 책상에 꺼놓고 대놓고 하네. 보충 수업을 신청하면 뭐해요? 어차피 거기 가서도 저러고 있을 텐데, 그지? 아유, 참 불쌍한 인생이다. 자, 아무튼 그래서 손병희, 한용운, 이승훈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 대표들이 함께 서울의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서 3월 1일날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함께 만세 시위를 해나갈 계획이었어요. 왜 탑골공원이었느냐? 서울 중심인 종로에 있는 큰 공원이 바로 이 탑골공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공원 이름이 탑골공원이냐? 거기에 가면은 탑이 서 있어요. 그 탑의 이름은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보 2호의 탑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 번쯤 봤을걸? 맞아요.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가면은 요거랑 똑같이 생긴 탑이 하나 더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탑이라고 하면은 불교에서 만든 탑이라고 하면은 뭐 5층 석탑, 3층 석탑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려 말 조선 초에만 특이하게 10층짜리 석탑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몽골족의 경우에는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신성하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원간섭기를 거쳤던, 원간섭기의 영향이 남아있었던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이런 10층짜리 석탑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이에요. 뭐 동아시아사를 배울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옛날에 원각사가 있던 자리인데 원각사 절은 없어졌고 탑만 남아 있었고 그 탑을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되어서 이게 탑골공원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직도 서울 종로에 가면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산성비에 맞아서 망가질 것이 우려돼서 유리관으로 씌워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종로 탑골공원에 다 같이 모여서 만세 시위를 시작해 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 직전에, 바로 그 전날에 걱정이 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어떤 반일 감정이 극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만세 시위를 시작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폭력적인 행동을 벌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를 우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학생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만세 시위를 해 나가려고 하였던 민족 지도자, 민족 대표들의 경우에는 종로에 있는 지금은 사라진 큰 요리집, 음식점, 고급 음식점인 태화관이라는 곳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종로에서 선생님들이 오면 같이 해야지 라고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학생 대표가 시민들과 함께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만세를 외치는 행진을 시작하였으니 그게 바로 3.1운동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낭독이 되었던 독립선언서의 경우에는 1919년이 기민년이었기 때문에 기미독립선언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이 된 독립 만세를 외치는 만세 시위 행진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비폭력 만세 시위로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독립 만세를 외치는 비폭력의 만세 시위의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을까? 이유는 뭘까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런 이해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일단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는 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폭력적인 시기가 벌어졌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해외에 알리는 게 중요하지 폭력적인 사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려면은 해외에 우리나라 독립을 이렇게 많이 원한다라는 걸 알리려면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려면은 폭력의 방식보다는 비폭력의 방식이 더 적합했기 때문에 비폭력의 만세 시위의 방식으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뭐 여담입니다만 혹시 저런 거 들어봤나요? BLM 운동이라고? 못 들어봤나요?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백인 경찰이 흑인 체포해야 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서 흑인이 사망을 해. 그러면서 흑인의 생명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블랙 리브스 매러라고 해서 BLM 운동이라는 게 전개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SNS 같은 거 타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쑥 들어갔죠. 왜 그러게? 막 사람들이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지금 쑥 들어갔어. 왜 그러게? 그러면서 이 시위를 하던 흑인 시위대들 중에 일부가 흥분해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철수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명품샵 유리 깨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건 훔쳐나오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또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론이 싹 돌아선 거야. 에이, 역시 저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잡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세계 여론이 싹 돌아서게 되는 거죠. 폭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져, 그지? 만약에 우리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만세 시위를 전개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국제적인 협력을 해주려고 했을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비폭력 만세 시위의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910년대 일본의 무단 통치에 억눌려 있었던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종로에서 시작된 시위는 서울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고종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3.1운동의 모습을 봤습니다.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뭐랄까? 우리 고향에서도 하자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서울에서 각각의 지방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만세 시위가 지방 곳곳에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 대도시로, 지방 대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점차 시위는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일제의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서울의 학교들에게 휴교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자 지방에서 서울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왔던 학생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또 만세 시위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일까요? 유관순 여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이화학당의 학생이었다가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자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서 병천 아우네 정태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관순 열사인 것이죠. 그죠?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학생과 시민들에 의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다가 이후에는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조직된 형태로 시위가 꾸준히 이어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3.1운동은 3월 1일에 시작을 해서 4월 말까지 전국 각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면서 전국적인 대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느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통계를 보면은 106만 명 참가해서 553명 사망했고 12,000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실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는 3.1운동이 큰 운동이었다고 하는 게 좋을까? 별거 아니었다고 하는 게 좋을까? 별거 아니었다고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통계는 가장 적게 잡은 통계야. 당시 인구가 한 1,8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1,800만 명 가운데 106만 명, 최소 106만 명이면은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1운동은 전 계층의 전 민족이 참가한 전국적인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간 만세 시위였다.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시간 없는데. 여담입니다만은 자꾸 여담 많이 얘기하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왜 우리는 3.1운동 하면은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지? 왜 유관순밖에 생각이 안 나지?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안 가져봤어? 물론 가져보는 게 좀 이상해. 주장? 네.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대충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화학당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도 학교가 안 망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거든.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일본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하는 신사참배 이런 거 시키거든요. 기독교 학교이지만 이화학당 학생들 데리고 가서 신사참배 같은 것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친일 학교라는 이런 어떤 낙인을 찍히는 게 조금 창피했던 모양인지 이화학당의 학생들 가운데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망한 사례를 하나 찾아낸 거야. 발굴을 한 거지. 그리고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해지게 되면서 독립운동, 3.1운동의 아이콘처럼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 작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평화적인 만세 시위에 대한 일본 경찰의 반응, 일본 헌병대의 반응은 어떠하였느냐? 무력, 폭력을 동원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한국인들의 만세 시위를 진압을 하였죠. 유관순 열사의 경우에도 아우네 장터에 잡혀서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기회가 되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사망 원인이 뭘로 적혀 있냐면은 방광 파열로 적혀 있어요.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죠, 그죠? 또한 이 3.1운동을 정말 이 헌병대들의 경우에는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때려잡았는데 그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화성시 한남구 제암리 교회에서 일본 헌병대가 그 근처에 있었던 바란 장터에서의 만세 시위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밀어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교회 바깥으로 뛰어나오려고 하면은 총을 쏴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전체를 불태워 죽이거나 총 쏴서 죽인 학살 사건이 바로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요게 이제 묻힐 뻔하였는데 캐나다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는데 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평화 시위로 시작이 되었던 3.1 운동의 경우에는 막바지로 가게 되면은 일부 무력적인 저항으로 변하기도 해요. 왜냐면 일본은 이런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일본의 이 토지조사 사업 등으로 인해서 땅을 빼앗기고 일본인 지주들에게 힘들게 소작하는 농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반일 감정이 도시보다 훨씬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면사무소 같은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한다거나 자기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일본인 지주들 때리는 이런 어떤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부 변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3.1 운동이 전국적인 만세 시위로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죠? 3.1 운동 이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돕고 또 이어나가기 위한 독립운동의 기지, 모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해외 곳곳의 동포들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도쿄 유학생, 오사카의 동포들, 그리고 간도에 있는 성안도의 삼원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신안촌, 시베리아, 중국 상하이 등등등 한국인 있는 곳은 어디라고 한다면 만세 시위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하와이에 사람들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민 국민회가 주도해서 전체 동포회의를 열어서 독립선언식을 하기도 하고요. 미국 독립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지역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각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미국 독립을 상징하는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가 행진을 하는 이러한 어떤 3.1 운동을 해외에서도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 썼나요? 네, 수행평가 안내하느라고 시간을 잡아먹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네. 넘어갈게요. 다 썼지? 자, 아무튼 그래서 3.1 운동의 경우에 나 진짜 왜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우리 3.1 운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3월 1일날 시작해서 4월 말까지 이어졌던 약 2달 동안의 대규모 만세 시위였어요. 이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심지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다 대부분 참여했다. 거국적인 민족운동이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운동이었다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큰 마음으로 모아서 한 뜻으로 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 이 3.1 운동에 대한 소식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일본이 한일 합방은 한국인들도 원하는 바였다라고 해왔던 이런 또 홍보가 거짓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거둔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비폭력 만세 시위를 일본 헌병이 잔인한 무력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였기 때문에 끝끝내 이어가지는 못하고 독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이전에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게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비폭력의 방식을 사용한 것은 그 3.1 운동의 한계였을까? 이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3.1 운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뭐야 비폭력으로 만세운동 했더니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독립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역시 우리의 독립은 우리 손으로 직접 싸우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장 독립투쟁으로 돌아선 사람들도 무지 많기도 했어요. 3.1 운동을 통해서 즉각적인 독립을 이뤄낸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3.1 운동의 경우에는 비폭력의 방식이 과연 옳았느냐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3.1 운동은 성공한 민족운동이 아니라 실패한 민족운동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비폭력의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었고요. 그죠? 또 비폭력의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에게 이 3.1 운동은 감동을 줄 수도 있었어. 일본의 강압적 통치에 맞서서 폭력으로 맞서 싸웠다.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 그냥 같이 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지? 하지만 일본의 폭력적인 통치에 맞서서 비폭력 수단으로 맞섰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답잖아. 그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각지의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3.1 운동은 또 비폭력의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더 널리 알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의 경우에는 비폭력을 방식을 사용한 것이 옳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3.1 운동의 경우에는 독립을 이뤄내지 못했지만은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어요. 판단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보시기를 바래요. 우리 두 번째 수행평가 때 5개, 6개 정도의 논쟁거리를 던져줄 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네, 여러분들 스스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쪽에 맞는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아무튼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은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1 운동,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운동 지도자들에게 우리 국민이 독립을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렬하구나,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국민들의 열의와 의지를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지도부가 존재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의 산발적인 시위로 일어나다가 그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사그라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여러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폭력에 맞선 비폭력,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서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자와할랄 네루 같은 경우에도 3.1 운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여러 약소민족의 침략에 맞서는 반제국주의 운동, 오사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큰 규모의 반대 시위,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은 더 이상 헌병 경찰 통치, 무단 통치로 한국인들을 통치하는데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1920년대로 가게 되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의 방식을 바꾸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준 사건이 바로 이 3.1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의의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에 졸업했던 학생이 사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넣어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학교는 면접 질문을 미리 사전에 공개하는 학교였어. 그리고 면접 질문이 뭐였냐면은 3.1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이제 3학년이었지만 2학년 때 나한테 동아시아사를 들은 학생이라서 와서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3.1운동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요구를 외쳤다. 비록 이것이 바로 어떠한 독립이라고 하는 뚜렷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경험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은 뭔가 바꿀 수 있다. 뭔가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된 사건. 그게 선생님은 3.1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어떤 역사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끝내 우리나라는 36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이뤄냈고 독립 이후에는 무려 3명이나 독재자를 거쳤지만은 끝내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들은 여전히 정권 교체 같은 것들을 못 이뤄내고 있는 나라들도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이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는 시작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3.1운동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대로 가서 면접장에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너는 꼭 사학과 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만 붙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